자, 시작해봅시다. 저번 시간 빠르게 리뷰 좀 해보고 들어갈게요. 저번에 이제 더욱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5차 시 때 뭐 배웠었죠? 자, 참여형 수업. 뭐 배웠었죠? 그렇죠.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값 하나를 예측하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찾는 분류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아이디어를 이제 도입을 해봤어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봤었죠. 그냥 뭐 남자 빵 여자 1로 두고 확실히 화면이 잘 보이네요. 남자 빵 여자 1로 두고 그냥 그 숫자 자체를 맞추는 선형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했는데 그냥 그거를 맞춘다기에는 얘는 연속적인 선을 찾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값들로 이렇게 나온다 값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0과 1을 딱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었죠. 근데 이게 약간 확률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저 선을 우리가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저 함수에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곡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깔끔하게 확률의 형태로 만약에 제가 이제 가운데보다 더 아래면 그러면 이제 0에 더 가까우니까 남자로 만약에 0.5보다 더 높다면 1에 더 가까우니까 여자로 이렇게 일종의 확률의 개념으로 구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 우리 저저번 시간에 막 열심히 선형회귀 경사강 해가면서 선형회귀식 찾았던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경사강의 개념으로 이제 로지스틱 회귀를 식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분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함수의 형태가 달라지고 실제 정답 클래스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강한 부담을 가하는 저런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쟤를 줄이기 위해서 경사강이 쭉쭉쭉쭉 일어나면서 이제 이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은 가장 알맞은 W와 B 값을 찾아나가게 된다. 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 있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직접 해결까지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까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회귀 개수들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회귀 개수들을 다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각 데이터들을 정규화, 그렇죠. 또는 표준화. 네, 둘이 다른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표준화는 이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가지고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Z점수 계산하던 거 그게 표준화고 정규화는 이제 최소값, 최대값 두고 그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로 민맥스 스케일링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분류 얘기도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도 똑같이 저 식을 이용해가지고 저걸 지수함수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 문제에서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합한 다음에 합이 1이 되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 요거를 우리가 소프트맥스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소프트맥스는 딥러닝 할 때 좀 많이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마다 예측 확률을 이렇게 뽑아볼 수 있다. 코에피시언트랑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지스틱 회계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 저번에 우리가 짚었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잠시만요. 진짜 오늘의 메인 내용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로지스틱 이제 다음 내용 도입을 잠깐 해보자면, 로지스틱 회계를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분류 모델을 만들었죠. 우리 그때 문제 기억나죠? 남자 여자 구분하는 거 이진 분류 하나 하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저연령, 중연령, 고연령층 구분하는 거 연령 구분 다중 분류 문제 하나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있었는데 자 일단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에도 약간 스포일러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회기식이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별을 예측할 때 그 확률이 0과 1 사이로 나오는데 글루코스에다가 마이너스 0.2 곱하고 뭐 당화혈색소에다가 플러스 0.25 곱하고 얘를 쭈쭈쭈쭈쭉 더하면 당신의 성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 소린가 싶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이 좀, 물론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값들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잘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약간 설명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선형 회귀를 할 때는 우리가 x가 1 커지면 y는 2 커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시그모이드 곡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아티닌이 얼마 증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1mg per 데시리터 증가했을 때 남자일 확률 또는 여자일 확률이 얼마만큼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딱 잘라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 가능성에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 또 두 번째로 무슨 이슈가 있냐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거잖아요. 어떤 값들이 얼마만큼 변할 때 확률이 얼마만큼 변동한다. 이거를 확률의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저렇게 값들이 얼마만큼 올라갈 때 확률이 따박따박 정확하게 얼마씩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실제로 크레아티닌이라던가 헤모글로빈 같은 것들은 성별과 굉장히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특히 헤모글로빈은 남자에서 낮고 여자에서 높은 게 굉장히 자명하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다른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겠죠? 이 로지스틱 회귀라는 거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경이는 생각합니다. 분류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적합한 다른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좀 재밌을 거예요. 트리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트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하나의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정 트리라고 하는 하나의 알고리즘과 거기서 파생된 모든 알고리즘들을 다 트리 기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계통인 거죠, 알고리즘에. 자,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아까 전에 우리 선형 회귀나 로지스틱 회귀 둘 다 생각을 해보면 걔는 어떤 식을 찾았었잖아요. y는 뭐 무슨 x 아니면 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찾았잖아요. 얘는 어떤 구조냐면 약간 스무고개 같은 거예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헤모글로빈이 14.5 이하인가? 예스. 크레아티닌이 0.72 이하인가? 노. 그럼 넌 남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스 또는 노로 딱 답이 나오는 이 질문들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계층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답이 나오는 거. 이런 형태를 우리가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왜 트리라고 부르냐?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그냥 뒤집어 보면 나무죠? 뿌리, 가지, 잎.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옛날에 1차 시 때 제가 자료형과 자료 구조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혹시 기억이 아마 안 나시겠죠? 네. 그때 자료형이라는 거는 파이썬 같은 개별 언어에서 구현된 뭐 리스트니 딕셔너리니 이런 형태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걔네들을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추상화해서 부르는 이름이 자료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 포인트에서 기준을 따라 내려가면서 다른 포인트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이런 자료 구조를 트리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요게 막 여러분들 검색 알고리즘에다가 쓰고 막 그런 형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트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머신러닝과 지도학습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규칙을 학습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그러면 이 트리 기반 알고리즘은 뭘 하냐? 요런 거. 어떻게 해야 이 여자와 남자를 잘 구분해주는 이런 기준들 ALT가 6.5, 크레아틴이 0.71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해야 잘 찾을까? 요거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규칙의 체계를 학습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 데이터들도 다 이 값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알맞게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남자 또는 여자, 클래스 둘 중에 하나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트리 기반 알고리즘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리 기반 알고리즘의 제일 핵심 주자인 결정 트리를 살펴볼 건데요. 결정 트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결정이 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트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부르는데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배울 특히 현대 머신러닝의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들, 랜덤 포레스트, 그라디언트 부스팅, 뭐 XG 부스트, 라이트 GBM 이런 것들이 다 이 결정 트리로부터 파생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구조예요. 그냥 각 이렇게 포인트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yes 또는 no를 선택해가지고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막 자동차
연식이 2010년 이상이냐, 뭐 페라리에서 만들었냐, 색이 빨갛냐, 그래서 사라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따라 내려가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장점이 있느냐? 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도 더 직관적이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선 규칙을 봤을 때, 아, 빨간색이고 2010년 이상 이후에 출시된 거면 사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규칙을 따라가면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값이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이 확률은 얼마만큼 올라간다.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알고리즘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머신러닝 첫 시간 때 드렸던 설명. 머신러닝은 서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이게 앞에 거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의 발전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의 용도가 있고 각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앞에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계 같은 더 단순한 알고리즘이 때로는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트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요거는 앞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여기서 각각 질문들이 있잖아요. 색깔이 빨강이냐, 모델이 2010년 이상 연식이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 요 포인트를 노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얘를 노드라고 해요. 어떤 덩어리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yes 또는 no에 따라서 이 노드를 다른 노드들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갔다면 여기 모든 자동차들이 한 번에 슉 들어갔다는 이 노드로 이 질문 하나에 따라서 색깔이 빨간애 아니네로 싹 다 구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노드에 의해서 나뉘는 것을 분할, 스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어떤 노드는 맨 위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싹 다 여기는 일단 무조건 거쳐가야 돼요. 색깔이 빨갛지 않은 차는 여기는 안 거쳐가겠지만 그냥 자동차기만 하면 여기는 다 거쳐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저 최상위 노드를 우리가 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맨 밑에 이렇게 사라,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클래스가 결정되는 제일 하위 부분을 우리가 리프라고 부릅니다. 진짜 딱 트리 컨셉 확실하죠, 되게. 루트, 뿌리잖아요. 그리고 리프가 이파리죠. 그러니까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거꾸로 선 나무를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좀 TMI이긴 한데, 트리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공부하시면 여기 사이사이 연결하는 선도 브랜치라고 부르고 가지. 네. 굉장히 트리 컨셉에 충실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따라가 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 결정 트리가 어떻게 해서 요런 기준들을 찾아내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6천 개를 딱 주고 어떻게 나눠야 기준들을 이렇게 쭉 세워야 남자와 여자를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굉장히 막막하겠죠?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찾기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각 노드들이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어떤 분할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나누는 건데 자, 그러면 결정 트리를 훈련하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적의 분할 기준, 가장 남자와 여자를 잘 구분해주는 분할 기준을 찾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최적의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써 있는 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정 트리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내는 것, 분류가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뭘 해야 되냐면 클래스를 제일 가장 극단적으로 나누어주는 분할 기준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잘 못 나눠주는 분할 기준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렇게 나눴을 때는 남자 확, 여자 확 쏠림이 크다. 요런 분할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한 번만 화면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한번 물음을 하나 따라가 볼 건데요. 똑같이 여자 100명, 남자 100명이 섞여 있는 우리의 데이터 셋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이 중에서 분할 기준 A번과 B번에 의해서 각각 나눠볼 건데, 뭐 분할 기준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뭐 헤모글로빈이 12.5 이상이다. 약간 이런 거. 그렇게 yes or no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분할 기준 A와 B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A로 한번 나눠봤더니 여자 90명, 남자 10명이 첫 번째 노드가 되고 두 번째 그룹에는 여자 10명, 남자 90명이 들어간대요. 이러면 여자랑 남자가 꽤 크게 갈렸죠. 그런데 B번 분할 기준으로 나눴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나눴더니 그 왼쪽에 있는 yes로 따라간 노드에는 남자 40에 여자 60이고 no로 따라간 그룹에는 이쪽 노드에는 남자 60에 여자 40이래요.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된 분할일까요? A죠. 그렇죠. 이쪽을 따라갔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분할이 된 거고 이쪽은 별로 이득이 크지 않은 분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정 트리를 얘기할 때는 불순도, impurity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이게 뭔지 잠깐만 따라와 보세요. 새로운 용어니까. impurity는 일단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에서 각 클래스별 비율을 제곱합해서 뺍니다. 자, 아직 직관적이지 않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A 분할 기준으로 만들었던 그룹에는 여자 90명에 남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 비율이 0.9고 남자 비율이 0.1이잖아요. 그럼 1에서 0.9의 제곱과 0.1의 제곱을 뺍니다. 0.18이 나왔네요. 그런데 오른쪽을 볼게요. 여자 비율이 0.6이고 남자 비율이 0.4였어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하면 0.48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0.5, 0.5가 되니까 제곱을 했을 때도 1에서 빠지는 숫자가 별로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의 결과값은 되게 크게 나오죠. 반대로 이렇게 쏠림이 심한 경우에는 한 숫자를 이렇게 제곱했을 때 그 숫자가 되게 크게 빠지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되게 작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코시 슈바르츠? 평균 이거 그건가? 산술기한가? 아무튼 네, 뭐 둘 중 하나겠죠. 산술기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데이터의 쏠림이 심하게 되면 이 불순도라는 값은 낮아지게 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데이터 쏠림이 크게 없으면 이 불순도라는 값은 되게 높아집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두 개가 있을 때 아예 한쪽 클래스만 있으면 빵이 나오고요. 둘이 클래스 비율이 똑같으면 0.5가 나오겠죠. 네. 왜 이제 불순도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어요? 데이터가 많이 섞여 있으면 높고 데이터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서 퓨어하면 굉장히 impurity죠. 그래서 굉장히 퓨어하면 이 숫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순도라는 이 지표는 이 데이터 안에 클래스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주는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불순도가 높으면 집단이 무질서하게 섞인 거고 불순도가 낮으면 네, 한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질서 있다라고 부릅니다. 혹시 물리학 또는 통계 역학을 배우신 분들 중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 하나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엔트로피, 맞아요. 그거랑 아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불순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1에서 각 클래스 비율 제곱의 합, 요거 빼는 거. 요거 사실 불순도도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TMI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걸 진위 불순도라고 부르고요. 그 불순도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로그 2의 각 클래스별 비율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엔트로피 불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이 비슷한 개념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잘 따라와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분할 기준 A와 B 중에 뭐가 더 좋은 분할일까? 이거를 그냥 정성적으로 우리의 직감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각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불순도라는 개념으로 수치화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집단 상태는 항상 불순도가 0.5였어요. 왜냐면 남자 100명, 여자 100명 1대1로 똑같이 섞여 있었으니까 불순도가 어느 쪽이든 0.5였죠. 근데 분할 기준 A로 나눠보니까 여기서는 여자 90명, 남자 10명, 여자 10명, 남자 90명 이렇게 돼서 각 불순도가 0.18, 0.18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불순도가 0.5에서 평균 0.18로 떨어졌죠. 얘네 둘이 평균하면 0.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할은 불순도를 0.32만큼 낮춰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0.32만큼 데이터를 순수하게 더 균형 있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더 질서 있게. 자, 분할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똑같이 시작은 0.5였는데 여기 아까 전에 불순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도 60명, 40명이니까 아까 0.48이라고 계산을 했었고 오른쪽도 똑같겠죠. 자, 그러면 0.5에서 평균적으로 0.48로 지금 둘 다 0.48이니까 평균적으로 0.48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분할은 0.02만큼밖에 불순도를 낮추지 못한 거죠. 이제 결정 트리가 어떤 분할을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감이 오시나요? 이 불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특정한 기준이 있을 때 얘로 나눴을 때랑 얘로 나눴을 때 각각 불순도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불순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가 더 많이 질서 있게 변하는 그쪽 기준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거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굉장히 재밌죠? 자, 왜 굉장히 재밌죠 해서 웃으시는 거죠? 재밌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좀 감동했는데.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불순도가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그게 그만큼 데이터가 더 질서 있어지고 순수해진 정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런트,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패런트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애들 차일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부모 자식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 부모의 불순도로부터 자식의 불순도가 얼마만큼씩 낮아졌는지 얘를 빼서 그 차이만큼 우리가 더 이득을 봤다. 그만큼 데이터를 더 잘 구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보 이득이라고 부르고 결정 트리에서 항상 높여야 하는 대상은 이 정보 이득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부모 노드가 고정되어 있을 때 최대한 자식 노드들의 불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이 정보 이득이 커지겠죠. 그만큼 데이터가 순수해질 테니까. 자, 근데 여기 하나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레프트의 비율이랑 라이트의 비율, 그러니까 여기 양쪽으로 간 비율을 곱해라 라고 써 있거든요. 이런 가중치는 왜 들어가는 거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써 있는 예시 한번 읽어볼 건데 아까랑 똑같이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데이터에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분할 기준을 했더니 여기서 남자 2명만 띡 뗐어요. 그 다음에 남자 98명, 여자 100명은 그냥 다 한쪽으로 보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얼핏 보기에 남자 2명이면 사실 이쪽은 불순도 빵이잖아요. 남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 분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200명 중에서 2명과 198명을 갈라낸 분할은 좋은 분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198명이라는 거대한 분할해야 될 덩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 집단에다가는 99%를 이쪽 집단에다가 나머지 1%를 곱해줘가지고 그 불순도에다가 이쪽으로는 실제로 빵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그 분할의 효과를 각 집단별로 비율을 곱해줘서 가중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할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정보 이득이라는 걸 통해서 양쪽 각각 비율을 반영해서 불순도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평가해서 가장 우리한테 정보 이득이 크게 되는 분할을 찾는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무슨 분할 기준 중에? 정답은 가능한 모든 분할 기준을 다 시도해 본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데이터 옛날에 판다스 배울 때 있었던 표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쭉쭉쭉 정렬을 해놨어요. 값, 피처별로 존재하는 값들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나이의 분할 기준을 찾고 싶다. 그러면 23과 36 사이에서도 분할해보고 36과 38 사이에서도 분할해보고 38과 49 사이에서도 분할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다 봤네. 지역에서도 키에서도 몸무게에서도 건강검진에서도 다 똑같이 이렇게 분할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가능한 분할 기준에 대해서 다 시도를 해봤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의 정보 이득이 가장 큰지를 채택할 수가 있겠죠. 네. 약간 실화인가 싶을 텐데 정말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효율이 너무 낮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설명을. 근데 실제로 결정 트리는 그냥 이렇게 모든 방법을 다 해보는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피처에 대해서 연속형 이상형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값 사이에 연속하는 모든 중간 값들을 다 분할 기준으로 시도를 해보고 범주형 데이터는 더 골 때려요. 서울, 충북, 제주, 경남, 강원, 전북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사이에서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을 다 시도해봐요. 서울 vs 나머지로 나눴을 때, 서울 충북 vs 나머지로 나눴을 때, 서울 충북 제주 vs 나머지로 나눴을 때 정신 나갈 것 같죠? 이거 2의 4승까지 나오나요? 양쪽에 하나씩 넣고 시작하면. 아무튼 네,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거를 결정 트리는 전부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정보 이득이 최대가 되는 그 하나의 분할 기준을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하는데. 못 믿겠지만 한 1만 케이스 정도 되는 데이터, 한 1만 케이스에 피처 10개 정도 되는 데이터 생각해보면 컴퓨터 이거 한 10,000분의 1초면 합니다. 모든 케이스 다 해보는 거, 정보 이득 계산을.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기계가 얼마나 연산량이 빠른지 새삼 체감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만 하나만 중요한 얘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사이사이에 우리가 값만 끊어주면 분해 기준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처음에 표준화 정규화를 왜 했는지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는 그 식에다가 넣을 때 각 피처들 사이의 스케일이 다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려고 저렇게 표준화 정규화를 해줬었죠.
그때 막 제가 BMI 계산하는 거 예시로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이렇게 값들이 그냥 그 사이사이를 끊어주는 게 중요한 상황인 거면 그 값의 크기 자체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표준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개꿀입니다.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3과 36 사이를 끊어가지고 정보 이득을 구해봤자 어차피 저 1번 데이터랑 나머지 2번부터 6번 데이터 사이에 그 정보 이득을 구하는 거겠죠. 근데 얘를 표준화해가지고 마이너스 1.63이랑 마이너스 0.58 사이를 끊어봤자 똑같아요. 이 둘 사이를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리 기반 알고리즘들을 쓸 때, 그러니까 저 결정 트리부터 시작해서 이따가 설명드릴 제로부터 파생된 나머지 모든 알고리즘들에서는 전부 표준화를 하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너무 꿀이죠? 네. 로지스틱 회귀라던가 선형 회귀에서 우리가 표준화를 반드시 해줘야 됐었던 거랑은 되게 대조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리 기반 알고리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좋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많이 길지 않다라는 것도 또 중요한 이유고요. 자, 이제 결정 트리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계속. 자, 맨 위에 루트 노드에서 이제 우리한테 그 혈액 검사 6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걔네를 다 하나씩 정보 이득을 계산을 해보면서 분할 기준을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한테 피처가 9개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 혈액 검사 지표에. 그 다음에 6천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피처당 5,999개의 경계선이 만들어지겠죠? 값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가정하에. 곱하기 9. 대충 한 5만 몇천 번 되겠죠? 연산을 쫙 해서 전부 다 불순도를 구해보고 이렇게 최적의 분할 기준 하나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 yes랑 no로 노드가 나뉘었죠. 그럼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또 5만 4천 번씩 연산을 해가지고 최적의 분할 기준을 찾습니다. 그럼 또 yes랑 no로 노드가 갈렸죠. 그 밑에서 또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아 내려가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재귀라고 부르는데, 리커션. 이게 뭐냐면 특정한 동작을 수행한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것들 안에서 그 동작을 또다시 수행한다. 이렇게 마치 대를 이어가듯이 이런 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재귀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5만 4천 번씩 걸리는 연산을 무한 반복하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느냐 이 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선이 있냐면요. 노드의 데이터가 2개 이하일 때라는 선이 있어요. 2개면 사실 나눠봤자 하나하나가 되거나 빵개 2개가 되거나 하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쪼개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작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개 이하가 되면 우리가 분할을 중단합니다. 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케이스가 있는데 노드의 불순도가 빵이 됐을 때예요. 우리가 분할을 하는 것 자체는 더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불순도가 빵이라는 건 이미 한쪽 클래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0%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을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쭉쭉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분할했더니 이쪽에 남자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얘를 더 이상 쪼갤 필요는 없겠죠. 얘는 그냥 남자 100%로 냅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6천 명의 혈액 검사 데이터를 9개 피쳐 가지고 결정 트리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짜잔. 네. 한 20 몇 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분할 기준 찾으면서. 네.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좋냐면 이거 2초 안 걸립니다. 저거 전부 다 찾는데. 네. 새삼 놀랍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정 트리가 어떤 식으로 훈련되는지는 알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데이터가 이해하셨죠? 결정 트리 작동 원리. 네.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럼 어떻게 예측을 내놓느냐? 이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긴 잠깐 화면 봐주세요. 훈련 데이터 200개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14.5 이하인가? 얘가 최적의 기준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남자 20, 여자 50, 남자 80, 여자 50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또 크레아티닌, ALT 이런 수치들 기준으로 또 나눴을 때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할이 됐다고 칩시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예측을 하려고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요렇게 따라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헤모글로빈이 14.5 이하였던 거고 크레아티닌이 0.72 이하였던 거겠죠. 자, 그러면 쭉 따라갔어요. 지금 훈련 데이터 기준으로 남자 5대 여자 45죠. 여자가 더 많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여자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이렇게 훈련을 다 마친 뒤에 리프까지 쭈쭈쭈쭈쭈쭈 계속 따라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걸 리프라고 불렀었잖아요. 리프까지 도달을 한다. 그러면 훈련 데이터 기준으로 거기서 더 많은 클래스를 다수결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막
이런 15대 5 이런 노드들은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걔가 퓨어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웬만하면 한쪽 클래스만 남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네. 원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써 있는 게 핵심 원리예요.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최대한 잘 분할할 수 있는 계속 기준들을 찾아가지고 그 분류 체계를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훈련 데이터가 분류되었던 그 기준에 쭉 준해가지고 제일 많은 클래스로 예측을 내놓는다. 이게 결정 트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말 TMI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쭉 내려가는데 1대1이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보통 0번 클래스로 찍어요. 그냥 규칙이에요. 네. 근데 1대1을 잘 안 만들려고 하죠. 당연히 결정트리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자, 이제 코딩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스러운 VS 코드를 켜주시고요. 안 사랑스럽나요? 가능하면 저번에 우리 쓰고 있었던 화면 계속 켜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결정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혹시 지금 저번에 쓰던 화면 그대로 쓰고 계시면 맨 위에서부터 그냥 쭉 한번 돌려주세요. 혹시 중간에 코드에 요거 표준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표준화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하셔도 돼요. 자, 이제 결정 트리 한번 훈련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뻔하죠. 시작은 from scikit-learn이겠죠. scikit-learn에 결정 트리는 어디에 있느냐? 점 트리라는 모듈 안에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코드 좀 빠르다 싶으면 일단은 수업을 먼저 듣고 나중에 영상으로 따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다음 시간부터 딥러닝 나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 컴퓨터에서 안 돌리는 걸 권고를 드릴 거예요. 컴퓨터가 한 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딥러닝을 훈련시키다 보면 네. 임포트 트리 안에 뭐가 있냐? 뻔하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결정 트리 분류기죠. 해석하자면. 그래서 쟤도 아까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클래스처럼 하나의 모듈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생성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모델 이름 뭘로 할까요? 우리 위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LR이라고 그냥 변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여기서는 뭐 DT? 디시전 트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델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뭐 본인 이름 쓰셔도 되고 뭐 마이트리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DT로 할게요. 두 글자니까 짧게. 자, DT라고 해주시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뒤에다 괄호를 쳐주면 저 클래스가 결정 트리 빈 모델을 만들어서 DT라는 변수 속으로 쏙 넣어준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좀 익숙한 거 해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일단 그 입력 데이터는 X로 그다음 타깃 데이터는 Y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훈련할 때 쓰는 거, 테스트는 평가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제 디시전 트리 훈련을 시켜볼 건데요. 훈련시키는 함수 이름은 네, fit이었죠. fit, dt.fit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네, 줌이 가끔 저래요. 저는 dt.fit 안에다가 지금 x트레인 쉼표 치고 y트레인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x트레인 안에 있는 입력 데이터로 y트레인 안에 있는 타깃 데이터를 예측하도록 그렇게 모델을 훈련시켜라. 네.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dt.fit 이렇게 돌려보면 다들 지금 코드 돌아가셨나요? 네. 이 시간 안에 6,000개 데이터에서 가능한 모든 분할 기준 찾고 쭉쭉쭉쭉 분류해가지고 아까 그 21층짜리 책을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dt.fit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측할 때는 프레딕트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저번에 많이 해봤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냥 바로 스코어로 직행을 해볼게요. dt.score. 이 스코어는 뭐 하는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모델을 평가하는,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평가용이니까 안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테스트 세트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X 테스트로 Y 테스트를 예측해 본 다음에 Y 테스트랑 비교해 가지고 채점을 해라 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얘를 쭉 한번 돌려볼게요. 자, 정확도 몇 프로라고 하나요? 여러분, 왜요? 뭔가 다르게 나왔나요? 0.83? 83? 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성능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위에 코드를 쭉 올려보면, 네, 그렇죠. 타깃 데이터를 나이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성별이 더 낮게 나오는 겁니다. 성별로 똑같이 맞춰놓고 이진 분류를 수행해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따라갈게요. 뭐니? 아, 훈련을 안 시켰구나. 그렇죠. 대충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컴퓨터마다, 실행 환경마다 여기에 랜덤성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닌데 앞으로서 여러분들이 쓰실 코드에서는 대가 돌리는 것과 성능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 디시전 트리에다가도 똑같이 fit과 score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훈련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age로 돌렸었는데 나이로 이제 사망 분류하는 거에서는 한 60% 정도의 좀 낮은 성능이 나왔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결정 트리의 형태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결정 트리를 만들었잖아요. 직접 그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import matplotlib 이거 설치하셨나요? 저번에? 설치했겠죠? 네. matplotlib pyplot as plt 얘를 plt라는 이름으로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디시전 트리 불러온 거 있잖아요. from scikit-learn.model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롯트리라고 모델이 아니죠. 트리였죠. scikit-learn.tree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롯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불러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반짝반짝. 좋아요. 자, 이 플롯트리라는 건 무슨 함수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dt, 결정트리 함수, 저 모델 자체를 넘겨주면 알아서 얘를 쭉 해석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플롯트리.dt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막 무슨 이상한 숫자들이 막 나오는데 쉽죠? 그러고 이렇게 짜잔 하고 네, 트리가 그려집니다. 잠깐, 이건 좀 당황스럽네. 네, 학교 컴퓨터가 좀 이상했고요. 그래서 계속 가보자면 이렇게 짜잔 하고 결정 트리를 그려줬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사실 저 숫자들 꼴 보기 싫으시면 여기다가 그냥 plt.show 이렇게 치시면 똑같이 연산을 한 다음에 저 계산 결과들은 숨기고 딱 순수하게 이렇게 트리만 그려줍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깔끔하겠죠? 자, 근데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다들 화면을 굉장히 네, 힘겹게 쳐다보고 계신데. 자, 일단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트리를 다 그려주긴 하는데 지금 이 트리가 한 20 몇 층까지 내려갔어요. 제 기억에. 21층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죠.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플롯 트리에다가 저 함수에다가 옵셔널 파라미터로 max depth라는 걸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몇 층까지만 표시해라 라는 최대 깊이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얘를 한번 한 3층까지만 넣고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쉬운 그림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너무 그림이 작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제가 써놓은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plt.figure 픽사이즈 얼마 이렇게 하면 뭐냐면 저 픽사이즈라는 게 피규어의 사이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볼 저 그림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본이 아마 8대 5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한 12대 6 정도로 더 키워줘 볼게요. 아직도 잘 안 보이네. 사실 더 키우시면 돼요. 더 키우시면 보입니다. 자, 지금 그 크기가 좀 작으니까 맥스 뎁스를 2로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봐볼게요. 맥스 뎁스를 2까지 한번 더 줄여봐 주세요. 자, 요 트리까지 나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X5, X4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다섯 번째 피처, 네 번째 피처 그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피처가 예를 들어서 0.053 이하라면 true면 이쪽으로 넘기고 false면 이쪽으로 넘겨라. 자, 그럼 여기 실제로 볼게요. 지금 여기 샘플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전체 케이스 수거든요. 지금 우리가 혈액 검사를 4,500 케이스를 돌린 거예요. 왜 4,500이냐? 왜 6,000이 아니냐? 트레인셋으로 나눴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밸류가 2019에 2481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체 데이터 안에는 남자 2019명과 여자 2481명이 있었다. 근데 요 기준을 최적으로 찾아가지고 얘로 나눠보니까 지금 트루로 갔죠. 여기는 지금 남자가 456에 여자 2191. 남자를 거의 다 덜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쪽으로 가보면 남자 1563에 여자 290. 여자를 거의 다 덜어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로 이렇게 한번 확 시원하게 분리를 해준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정 트리가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심지어 친절하게 진위값까지 써주거든요. 진위값이 지금 0.495였다가 0.285, 0.264. 어쨌든 비율까지 곱하긴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값이 한 0.2 정도 확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얘가 가능한 모든 분할 기준을 다 탐색해보고 얘가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플러트리에다가는 조금 더 이제 재밌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옵셔널 파라미터를 두 줄을 더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필드 true를 태워주면 여기다가 색칠을 해주고요. 아, 그 색칠이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피처 네임즈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저 피처들의 이름이 아까 전에 0번 피처, 1번 피처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원래 피처의 이름으로 다시 채워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에 맥스 뎁스에다가 일단 추가로 순서는 상관없어요. 옵셔널이니까. 필드 값을 true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필드 값을 true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피처 네임즈 얘를 xtrain.columns 그러니까 x트레인에 있는 컬럼 이름들을 그대로 와서 갖다 채우라는 뜻이죠. 저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와우. 자, 되게 지금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파랑과 주황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 파랑은 뭐냐면 1번 클래스 쪽으로 갈수록 파란색이 진해지고요. 주황은 0번 클래스 쪽으로 갈수록 주황이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 남자, 여자로 확 나눴으니까 일단 주황, 파랑이 확확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는 지금 남자가 상당수 분리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황이 되고 이쪽은 더 그만큼 덜어냈으니까 파랑이 더 진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아 분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피처 네임즈를 엑스트레인의 컬럼으로 채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처럼 막 5번 피처, 4번 피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크레아티닌, 헤모글로빈 이런 이름들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든 트리가 어떤 판단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구분을 하는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재밌죠? 표정이 별로 재미가 다 없어 보이는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아, 참고로 아까랑 왜 수치가 다르냐? 아까 거 제가 코드로 보여드린 건 표준화 한 거고요. 얘는 표준화 안 한 거라서 좀 수치가 다릅니다. 그거만 참고를 해주시고. 자, 쭉 보면 어떤가요? 이 트리가 분류를 할 때 어떤 변수들을 중요하게 본 것 같나요? 딱 두 개가 눈에 띄죠? 헤모글로빈, 크레아티닌 이렇게 두 개를 딱 핵심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변수들도 다 분류 기준으로 시도는 해본 거예요. 근데 별로 정보 이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선택이 됐던 거예요.
그만큼 얘네가 중요한 변수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정량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왜냐면 위에 이제 트리 두 층까지를 봤더니 크레아티닌이 뭐 한 세 번 등장했고 헤모글로빈이 네 번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 트리에서는 각각의 피처들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요건 연구하려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 우리가 썼던 회귀 모델들을 살펴보면 그 각각의 피처들 앞에 곱해지는 변수의 크기 갖고 우리가 그 중요도를 비교를 했었잖아요. 0.1이면 안 중요하네? 2.0이면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었죠. 결정 트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는 예를 들어서 크레아티닌을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크레아티닌의 노드인 거예요. 밑에 얘는 지금 헤모글로빈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얘는 헤모글로빈의 노드인 거예요. 각각의 변수별로 걔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노드로 나눴을 때 정보 이득이 얼마나 생겼을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거를 각 피처마다 정보 이득을 다 더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크레아티닌이 있으니까 이렇게 3개에서 나온 정보 이득을 다 더하고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4개에서 나왔으니까 이 4개에서 만들어진 정보 이득을 또 다 더합니다. 실제로는 이 밑으로 20층이나 더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을 더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각 변수별로 얘를 분할 기준으로 삼은 노드마다 정보 이득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전부 다 변수별로 합계를 내고 걔를 싹 다 합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변수들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피처 임포턴스라고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왜 이렇게 정보 이득을 더하느냐? 정보 이득이 많이 생긴 것들은 사실 그만큼 중요한 분할 기준이었겠죠? 영향력이 더 크니까 더 상위권에서 나왔고 더 의미가 크겠죠? 반대로 정보 이득이 작은 분할 기준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하위권에서 나오고 더 후반에서 나오고 별로 중요한 영향력 있는 변수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별로 정보 이득을 싹 다 합하면 이 변수가 얼마나 분할해서 중요했구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결정 트리는 되게 보면 그 불순도와 정보 이득이라는 개념 하나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피처 임포턴스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진짜 간단한데 지금 우리가 저 DT라고 하는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점 피처 임포턴시스 해가지고 제 변수별 영향력을 확인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거 길게 안 쳐도 F 치면 바로 톡 엔터 한 방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수 이름 끝에 이렇게 언더스코어 하나 더 붙어 있으면 그 모델의 내부적인 변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내부 피처 임포턴스를 우리가 뜯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실제로 돌려보면 이렇게 하나의 어레이는 그냥 배열이잖아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랑 비슷한 게 쭉 나옵니다. 0.03, 0.02, 0.03 이런 식으로 쭉 써 있고 막 중간에 0.52 이런 큰 숫자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9개 피처마다 임포턴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트리에서 판단을 할 때 글루코스는 전체 중에 한 3%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크레아티닌은 한 53% 정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각 변수들의 중요동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밌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 피처들의 임포턴스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마치 회귀 모델에서 그 개수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AI 관련된 어떤 임상이나 의학적인 연구들을 하게 되면 이 피처 임포턴스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질병을 또는 뭐 사망 확률을, 생존 확률을 등등등을 예측을 하는데 어떤 변수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예측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잘 컨트롤해야 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를 얘가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약간 통계적 그 전통적인 통계 해석이랑은 또 다른 관점에서 각 그 지표들의 영향을 비교해 줄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 트리 알고리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장점. 너무 뚜렷하죠? 진짜 깔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누구나 이해 가능한 직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각 데이터 사이사이의 값들 사이를 그냥 끊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규화나 표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로지스틱 회계 같은 걸 다루게 되시면 제가 나중에 9차시, 10차시 때 설명을 드릴 텐데 피처마다 쪼개서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연속형 변수끼리는 전부 다 정규화를 해주고 쪼개서 이산형 그다음에 범주형 변수끼리는 또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전처리 방법이 있고 그걸 다 쪼개서 해줘야 되는데 얘는 범주형은 알아서 부분집합 단위로 연속형은 알아서 그냥 그 사이사이 중간값으로 끊어버리니까 너무 간결하게 데이터 전처리 없이 처리를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변수와 확률 사이에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지 않는다. 뭐가 몇 증가하면 확률이 얼마 올라가야 돼. 이런 약간 비현실적인 가정을 배제를 하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각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훈련 데이터에서 나타난 패턴을 예측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뭐 있냐? 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제가 예측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쭉 내려간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약간 띠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훈련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훈련 데이터가 따라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을 찾아낸 게 아니라 그냥 훈련 데이터의 패턴을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의존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역적 최적화가 아닌 지역적 최적화만을 보여야 한다. 아,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딥러닝 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같은 말이에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의존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 한계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를 10분 쉬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쉬세요.